자, 오늘의 주제를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또 나왔다. 정부 공급대책. 또 나왔습니다. 예.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다. 번지가 틀렸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가 보시죠. 공급대책 참 많이도 나와서 저는 지금 몇 번 나오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자, 비아파트 규제 확 풀겠다는 정부. 이런 기사 나왔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차난 등에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주택 공급이 정말 부족하다. 이걸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각종 규제 대책을 써봤지만 집값은 여전히 많이 오르더라. 그래서 결국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는 데는 뭐 일치를 보였지만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비아파트 규제를 풀겠다는 거잖아요. 아파트 규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갖다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일단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는 자칫 주차난 등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건 분양가 뭐 규제 회피 통로로도 악용 소지가 있다. 지금 이게 뭐 기사에 나온 얘기인데 저는 물론 이거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들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게 주차장이나 뭐 소음 방지 이런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설치 의무가. 그리고 오피스텔은 분양가 규제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확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거 환경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분양가 뭐 이 규제가 없으니까 회피 통로로 악용 소지 있다. 이거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 부분 분양가 규제 회피 통로로 악용 소지 있다. 이거는 조금 우려가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어느 날 갑자기 1, 2인 가구가 지금 살 집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1, 2인 가구를 위해서 소형 주택을 공급해. 저리로 2% 이내 저리로 돈을 빌려줄 테니까 공급을 하세요.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주차장 대수가 있거든요. 대수도 거의 없애줄게. 그냥 막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좀 태생이 좀 불분명한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이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로 늘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도 2개에서 3개까지 하고 거실까지 1개 해서 이렇게 이제 방 개수도 4개까지 늘려주겠다. 그리고 막 융자 한도도 넓혀주겠다. 이런 거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엔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 난방이 안 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이 85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죠? 우리 25.7평 이하, 32평형 우리 아파트로 따지면 그거였는데 이걸 120제곱미터 이하까지 넓혀주겠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 공급 확대 정책은 분명히 맞긴 맞는데 이것이 과연 공급 확대로 이어져서 과연 집값에 안정을 줄까? 여기 대해서는 좀 실효성이 전 글쎄라고 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부의 지금 공급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정부의 인식이 지금 공급이 이제 부족한 게 맞네. 이제 확실히 바뀌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근데 인식은 맞는데요. 실제 지금 이게 지금 정부와 일반 국민들과의 갭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정부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이 공급 부족이라는 거를 공급 부족을 전체 모든 주거용 시설에 대한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우리 그 국민들이 지금 집이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 이거는 모든 아파트에 모든 뭐 오피스텔이고 이런 것들의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부하고 국민하고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국민들은 서울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걸 원하는 거죠.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공급이 필요한 거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넓혀야 된다는 인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건 이것은 공급을 지금 어쨌든 늘린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성격이지 실제로 이 공급을 확대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시장 트렌드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양적 공급 확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집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주택 건설 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서 건설을 촉진해서 빨리빨리 양적으로 많이 져라. 주택 공급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양적 공급 확대해서 주택 공급 촉진법에서 공급 촉진을 뺐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택법으로 바뀌었어. 주택법. 이제는 더 많이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옛날같이 막 건설을 촉진해서 양적인 그런 양적인 공급 확대가 중요하지 않고 질적인 공급 확대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 주택법으로 바뀐 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미 사람들은 주거의 질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안정이 되려면 이런 것들 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완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를 빨리 짓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약간 포인트가 어긋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자, 규제 풀에 공급 숨통 트인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건축하는 기간도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년 걸리고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시장에 매물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나옵니다. 왜? 집이 여러 채 있는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못 파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팔고 싶어도. 왜냐하면 세금으로 뺏기니까 다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매물이 시장에 나올 텐데 안 풀어준다는 거죠, 지금.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자,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공급에 박차를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 부동산 할 때 듣는 격언이죠. 공급 앞에 장사 없다. 단기엔 가격이 오르겠지만 막 공급을 하면은 여기저기 가격이 오르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안정되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의 부작용을 보고선 겁내면 안 된다. 우리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시장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세훈표 재개발, 민간 재개발 23일 막 올린다. 자, 해서 자, 이게 민간 재개발 공모일을 9월 23일로 확정을 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신속통합기획 참여 추진 사업지 해가지고 20곳이 나왔어요. 이게 뭐 고덕 1구역, 광진구 자양 사동의 1구역. 1구역이라는 거는 지금 본래 그 자양사동 13구역이라고 하는데 통합해서 1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양동 2구역, 전농 10구역, 유명하죠. 예, 장이 13구역. 자, 이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준비하고 있는 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다 드디어 이제 개발 시대가 시작이 됐다. 재개발 어떤 게 포인트예요? 서울에 노후된 모든 지역이 이제는 개발 후보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니었는데 이제는 모든 후보지 매년 25개씩 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현재 동의석 얻어서 막 지금 시끄러운 지역들, 그런 지역은 이제는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예, 9월 23일이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아닌 동의석 안 걷고 조용한 지역을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역세권의 중요성 매번 제가 강조드렸죠. 자, 역세권 왜 중요해요? 신규 역세권은 교통 호재가 가격, 없던 곳에 교통망이 하나 생기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래서 신규 역세권은 가격이 올라가는, 가격을 끌어올리는 호재가 되고요. 기존 역세권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냐? 내가 기존 역에 붙어서 사는 게, 역세권에 사는 게, 부동산이 하락할 때는요, 이 비역세권보다 하락폭이 작은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상승기 때는 비역세권에 있는 집보다 상승폭이 큰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노래를 부르듯이 얘기를 드렸죠. 자, 남들과 다른 역발상 투자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쌈짓돈을 활용해 돈을 불리는 게 재테크지, 남한테 빚을 내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재테크가 아니라는 거죠. 예, 투자는 투자금 대비 얼마의 이익을 낼 것인가 관건입니다.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의 이익을 낼 것인가. 그렇죠? 5억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몇 년간 얼마의 이익을 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노후된 역세권 저층 주거지. 자, 잘 들으십시오. 노후된 역세권의 저층 주거지는 개발 1순위입니다. 이것을 잘 추석 우리 명절을 지내시면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한번 발품도 파시고 해서 좀 이런 곳을 찾는 그런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